네, 이건머니 17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도 권혜리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댓글에 권혜리 기자가 게임 안 해도 공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라디오 프로에서 남중건 PD가 동창인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했다라는 진짜로? 그런 게 댓글에 달렸어요. 중학교 때요? 네. 봐요. 그분이 우리 회사 라디오 댓글도 안 봅니까? 네. 라디오 아, PD. 네,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게임을 안 하고도 공부 안 했는데 전교 1등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전교 1등 한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일진이었다 이러면 이제 사퇴해야 되고 물러나야 되고 그렇지만 일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교 1등 했다는 거니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되게 창피하네요, 근데. 창피하죠. 네, 엄청 나도 창피하네요. 난 해본 적이 없어서 창피할 일 자체가 없긴 하지만 창피할 것 같아. 예, 창피할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봐 주세요. 다시 대답을 다시. 아니 이렇게 혀가 꼬여요. 다시 못해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방송을 뭘로 보는 거야? 자꾸 편집해달라고 그러고 뭘 다시 하라고 그러고 지금 어디 대본이 있으니까 뭘 다시 합니까? 근데 컴퓨터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근데 잘 게임 안 하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권혜리 기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있다는 걸 아시면은 그때는 이렇게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이런 거 없었고 닌텐도 게임보이 이런 거 중학교 때는 게임을 조금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게임을 종류를 얘기하면 너무 조금 했다라는 게 컴퓨터로? 컴퓨터 뭐 했어요? 하고 그때 그 게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인돌이라고 있어요. 고인돌은 해봐야 길게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고인돌 게임을 쳐보시면 권혜리 기자의 연초가 시대라는 이름도 연식이 있고 프레히스토릭이라는 맞아요. 게 원제일 겁니다. 그게 이미 나온 지좀 그게 이제 네. 조립식 컴퓨터였어요? 아니요, 저는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 삼보나 당시에 이런 대기업 거였어요? 저 솔직히 약간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삼보였던 것 같기도. 트라이잼. 옛날에는 그런 거 사면 안에다가 게임을 깔아줬어요. 네, 기본으로 맞아요. 처음에는 네. 몇 개를. 네. 대부분 고인돌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리고 슈퍼 마리오도 끝까지 깼었어요. 저. 슈퍼 마리오는 컴퓨터로 안 하는데. 슈퍼 마리오는 따로 했는데 그거는 텔레비전 연결해서 했고. 닌텐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진짜 부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네요. 그때는 굉장히 그게 최고 인기였잖아요. 아니 인기였죠. 갈구했죠 모두가. 그러나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요 좀. 전교 1등했고 집이 괜찮았고.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아닙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꼭 잘라주세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되면서 유튜브가 되면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오늘도 두 가지 주제인데 조금 가벼운 거 같다가 무거운 걸 가는 걸로. 제가 지금 간염에 걸린 이후로 한 달 반째 술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까? 그동안?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한 모금은 어쩌다가 마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5시간을 술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정말 미칠 것 같죠. 남들 다 이렇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묘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거 못해요. 사람들 점점 취하는데 혼자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못합니다. 손승욱 기자가 한 2년을 끊었었잖아요. 네. 술자리마다 사이다하고 콜라를 타가지고 맥주 색깔 만든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거 마시고 몇 시간씩 버텼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대단했다. 정신력이 거의 쑥과 마늘 수준 아니었나. 어떻게 그걸 버티지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했습니다. 진짜 그걸 느낀 게 있는데요. 이게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재밌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나 혼자 맨정신일 때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 5시간 앉아 있는데 저게 웃겨 싶은데 한마디만 하면 막 깨르르 하는데 되게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걸 좀 웃기도 하고 저도 나름 이게 웃음에 대한 그 갈구로 살아온 평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정도 유머로 사람을 웃길 수 있었다면 내가 뭐하러 굳이 이런 길을 택해서 걸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한 모금을 마셨는데 어쨌든 요새는 맥주 진짜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는데 특히나 그 편의점에 4캔 10,000원. 이번 달에 그 또 편의점마다 카드 같은 걸 잘 쓰면 8캔 15,000원. 그런 게 나더라고요. 도 가능합니다. 8캔 15,000원도 이제 매일 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BC 카드 되는 날, 국민 카드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로 그렇게 하는데 이 세금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세금을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거의 뭐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가벼우면서 짧게 갈 부분이 눈치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국민들 눈치를. 맞아요. 그죠? 가격 인상에 대한 네, 세금을 예. 어떻게 조금 해서 뭐 맥주값 또 올린다, 뭐 소주값 또 올린다 이런 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일단 보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애초에 그 월요일날 공청에서도 밝히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술에 붙는 세금 같은 것을 바꾼다고 할 때는 이제 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죠. 바꾼다. 그러니까 뭐 담배세를 바꿀 때처럼 바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건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것도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네네네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술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다. 단 이제 국산 맥주와 그런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뭐 8캔에 15,000원은 수입 맥주와의 어떤 세금 역차별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업계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요것만 딱 해소하고 다른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막걸리도 종량제를 따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업계에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넣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었죠. 소주는 아예 안 건드리는 네. 쪽으로. 그러니까 네. 소주는 사실상 어떻게 봐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증류주잖아요. 근데 그 증류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탁주, 맥주, 증류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WTO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증류주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종량제로 가게 되면 되게 고급 술이고 뭐 수입하는 것도 많은 위스키 같은 건 가격이 내려가고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량과 도수 관련된 거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죠. 지금 이제 권혜리 기자가 약간 점프를 했어요. 네. 일단 좀 그 가격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네. 종 가스였어요. 가격에 종가스. 매겨.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 큰 맥주 회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공장이 크고 시설이 크면 훨씬 맥주를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각 캔에 들어있는 출고가가 얼마냐, 공장에서 이게 얼마에 나가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제도였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10년 안 됐죠. 한 7, 8년 전에 한국 맥주 더럽게 맛없다는 리포트를 지상파에서 최초로 과감하게 질를 때 수제 맥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걸 했었어요? 예. 아니 네. 인터뷰를 네. 했죠. 네. 시민들 인터뷰를. 근데 다들 맛없다고 하시죠. 재밌는 거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수제 맥주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일 불만이 그거였어요. 수제 맥주는 어쨌든 소규모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용량이라고 치면 조금 더 출고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안 된다.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규제도 있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차이가 크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때는 큰 공장 가진 대형 맥주 회사들이 그 법 고치는 거에 반대였습니다. 네. 왜 조그만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설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수입 맥주가 갑자기 막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네. 수입 맥주가 2011년 대비해서 작년에 거의 이러면 6배 이상 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래프가 보면 거의 이제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거의 이제 20% 정도 차지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18% 그 정도 정도 되네요. 될 거예요. 네, 국산 맥주가 1752.8. 단위가 좀 이게 좀 복잡한데 1752고 수입이 384니까 상당히 많이 쫓아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이 수입 맥주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서 수입 맥주들은 사실은 그 금액을 얼마인지를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싸게 얘기를 하면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마트에 가면 왜 1,000원짜리, 네. 1,500원짜리 이런 맥주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올해 하이네켄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고가를 속였다고는 혐의가 있어서 근데 조사하고 어떻게 있어요. 조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네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방금 그 김범 선배 얘기한 대로 수입 신고가 우리가 수입할 때 이게 얼마였다 플러스 관세 위에 세금을 붙이기 거기에만 때문에 매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좀 낮추면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수입 신고가를 100원을 낮추면 지금 관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유럽이나 미국 맥주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낮추면은 세금이 133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들여와서 나중에 거기다 이윤 붙이고 마케팅 비용도 쓰고 또 봐서는 가끔 할인도 좀 하고 이런 게 사실 국산 맥주보다 굉장히 좀 유리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이게 뭐지 싶은 게 뭐냐면
산미겔이나 타이거 같은 맥주 있잖아요. 네. 현지에 가면 정말 싸잖아요. 네. 왜 비싼 거예요? 싼미고 근데 왜 그런 맥주랑 가격이 비슷하냔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치면 수입 가격으로 치면 네. 훨씬 쌀 텐데. 아니 미국 맥주도 그래요. 저는 블루문도 되게 좋아하는데. 블루문 좋죠. 네. 근데 블루문도 사실 블루문도 싼 미국에서는 맥주인데. 진짜 싼 맥주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점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맥주 얘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하나씩 한 병씩 놓고 마시면서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편의점 갔다 그 올까? 제가 예. 국산 맥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수입 맥주들도 사실 굉장히 그동안은 좀 재미를 봤다. 예. 그렇죠.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다. 저는 근데 산미겔이나 타이거 수입하는 애들이 정말 재미 보는 것 같은. 산미겔 맛있거든요. 저 맛있어요, 필리핀 맛있어요. 해변에 누워가지고 쌉쌀하고. 이렇게 먹으면 되게 분위기 좋았고 되게 싸고 아 필리핀에서 못 먹어봤네. 정말 싸요 그게. 굉장히 필리핀에서는. 아, 예. 그래요? 근데 애들도 그게 많이 왜 먹었어요. 한국에서 오면 유럽 맥주랑 가격이 비슷한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맥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맥주 회사들이 갑자기 거기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야 막 이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규제라는 건 이제 알았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해줘야죠.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양쪽의 규제가 달라서 네. 수입하는 쪽이 이득을 보는 불균형한 상황이 됐다고 하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맞춰줘야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데다가 네. 정부가 이 정부 용역을. 용역을 맡겼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보고서인데 네. 이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든 느낌이 뭐냐. 일단은 이 보고서 쓰신 분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받아가서 아마 야 여기 누가 제일 술 좋아하니? 이러고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술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 양반. 예. 좀 아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혼술주의자 아닌가. 집에서 이렇게 노가리 해가지고 마요네즈 찍어가면서 드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이유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명확해요. 이거 보니까 4캔에 10,000원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핵심입니다. 왜냐면 아예 써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도 4캔에 10,000원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그게 뭐 연구자의 뜻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사실은 그리고 네 캔 강하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4캔만 원이라는 그 말을 깨기 싫었을 거예요. 이번 올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작년부터도 맞아요.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아니 언제부터 뭘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마시는 수입 맥주를 그래도 조금 그래요. 가능한 가격에 먹겠다는데 하면서 사실 맞아요. 이제 수입 네- 맥주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졌어요. 네, 4캔만 원이 소소한 행복도 못 지키게 하는 거냐면서 작년에 굉장히 여론이 그렇죠, 안 좋았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편의점 그 10,000원 상품권을 또 세일할 때가 있기 때문에 4캔 10,000원 이하에도 사실 수 있고 8,000 몇백 원대에도 살 수가 있고. 근데 이분은 일단 포인트가 2개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4캔 10,000원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국산 맥주 좀 잘 만들어라. 라는 말을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 국내 최대 맥주 회사는 사실 알고 보면 벨기에 회사다. 맞아요. 네. 그렇죠. 인베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질로만 국산이고 국내 회사고 사실은 카스하고 오비는 이미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미 외국계 회사인데 봤어요. 너네도 본사에 가면 기술이 있는데 지금 니들이 그 기술 안 갖고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써놓으셨어요.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너희도 수입 맥주 수입 많이 하잖아. 막 이런 얘기. 아니 뭐 그거보다는 네. 기술이 있으니까 만들어라 이제 니들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수입 맥주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산 맥주도 질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렇게 지상파에서 한번 던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뭐 저도 이제 딴 데서 지면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받아서 쓴 거지만 어쨌든 이어가는 와중에 맥주 회사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수입 맥주가 안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매체글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었냐면 김영란법 전입니다. 김영란법 전인데 한 30개 매체를 데리고 홍콩에 갔어요. 저희한테 초청장 같은 거 아예 안 보냈고 30개 매체를 데리고 홍콩에 가서 홍콩에 제일 잘 팔리는 맥주가 블루걸이라는 맥주가 1위입니다. 그게 오비 맥주일 거예요 아마. 오비 맥주가 여기서 만들어서
홍콩에 수출하는 수출해서 거예요. 홍콩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맥주예요. 그래서 봐봐라. 국산 맥주의 질이 결코 낮지 않다. 좋다라는 걸 보여준다며. 그리고 기사를 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홍콩을 안 가본 상황이었고 블루걸이라는 맥주도 안 마셔본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가? 홍콩 애들도 입맛이 그런 건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건 에일이더라고요. 라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걔네가 만드는 카스 오비 맥주랑 다른 맥주더라고요. 근데 전부 또 기사는 뭐 국산 맥주가 훌륭하다 이러고 써놓은 거예요. 이 마셔봤으면 입이 뚫린 사람들이면 맛을 알아볼 텐데 뭔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론전을 해서 이걸 피해가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결국은 뭐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맛 따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못 이겨서 결국은 정부한테 설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양에 따라서 네.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맥주의 주도 5%, 6% 알코올 들어간 거에 이 정도면 리터당 얼마 해가지고 무조건 양으로 따지겠다. 그러면 수입 맥주랑 한번 같은 조건이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고. 같은 조건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생맥주 그 네, 보고서도 그렇죠. 있지만 생맥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근데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생맥도 드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생맥은 또 유예를 하자는 또 안을 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네, 미안한 맞습니다. 듯이 덧붙였잖아요 그 보고서에. 근데 사실 생맥주에 따로 세금을 보완책을 마련한 나라 거의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네. 분이에요. 애주가시고 생맥주는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인하하는 걸로. 아직 확정된 건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오늘 오늘 당정협에 아, 확정이 설정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결정났나요? 20% 내리는 걸로. 네, 한시적으로 20%. 저희가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5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직 엠바고가 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맥주 방송 같은 나가는 경우는 때는 아마 확정이 설명을 돼 있을 드리자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큰 통에다가 맥주를 넣기 때문에 포장 비용이라든가 유통 비용이 왜냐면 그 나중에 그 통을 다시 들고 오는 거니까 네. 안에 있는 맥주값만 가지고 네. 사실상 그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훨씬 세금이 지금보다는 늘어나게 되겠죠. 옛날에 네. 세금이 쌌던 거고. 근데 그때는 가장 반대로 세금이 혜택이 싸니까. 늘어나는 건 캔 맥주. 네. 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캔 포장했던 가격에 네. 세금 붙였던 게 많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네. 캔 맥주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맥주하고 페트는 거의 그대로인 걸로 좀 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한 대로라고 하면은 그 캔 맥주 같은 그러니까 지금 각 주종별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금 인하 효과가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1.6%. 근데 캔 맥주는 세금 자체는 30% 내려갑니다. 세금 자체는. 그러니까 주세가 그렇게 내려가고 주세가. 다 해가지고 전체 다 해서 1.66%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전체 다 해서는 리터당.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리터당. 일단은 세금 자체는 네. 30%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라는 거는 다 합쳐서요. 캔, 병, 페트, 생맥주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고 캔만 놓고 보면 30% 빠지는 효과. 네. 캔 맥주는 뭐 총세 부담이 400원 정도 이상 줄어드는 1리터에. 1리터니까 캔은 1리터는 마시지는 않으니까 한 캔에 한 100원 정도 빠지겠어요. 생맥주는 좀 늘어나긴 네, 늘어나요. 그러니까 캔 맥주 마시는 분들 집에서 혼맥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혼맥 하는 분들 중에 페트를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묘하게 그 페트병에 있는 맥주는 맛이 없던데. 저도 약간 그걸 느껴요. 그죠?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경맥주랑? 그게 그 햇빛 받고 그런 영향.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둡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영상토는 됩니다. 카더라의 영향인데. 재활용이 안 돼요, 그게. 그 페트병, 갈색 페트병. 갈색 페트병이 재활용이 안 돼요. 사실은 만들면 안 되는 페트병이에요.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그게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그게 못할 겁니다.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광선을 그대로 받는 병으로는 그 맥주 맛이 유지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캔 맥주 집에서 국산 맥주를 즐기시던 분들은 뭐 한 100원씩 한 캔에 100원 정도씩 내려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다고 근데 어떻게 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 수입 맥주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국산 맥주가 줄어드는 추세를 그렇죠. 그게 세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아니, 세금 저는 가격 그 때문은 생각도 아니었을 해요. 거고요. 그 세금 수입뿐만 아니라 국산 그 소규모 수제 맥주도 요새 맛있는 거 네네네네. 많거든요. 이런 데들이 사실 부담이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거기도 많이 줄어들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산 수제 맥주들은 좀 비싸게 나온 것들 그래도
있었던 것들 이런 데들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큰 회사들보다 이런 데들한테 굉장히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그분들은 되게 반기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반길 수 있고 이제는 정말 뭐 우리나라의 그런 다 이름 아는 대규모 회사의 그런 맥주들과 수입 맥주와 국산 수제 맥주 작은 곳들의 맥주가 이제 그 속된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공정 경쟁 정말 한번 해볼 수 있죠. 한번 해볼래? 네, 네, 막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정말 잘하나 이런 거 보기가 그런 좀 쉬울 수 점에서는 있죠. 이제는 뭐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네. 국내 네네. 큰 맥주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사실 좀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맛이 아니죠. 그건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은 미국을 한번 갔다가 스타벅스를 사 먹어보고 약간 놀랬어요. 그러니까 맛이 깊다 그래야 되나?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그 우리는 소맥용으로 만든 아니 그런 거예요. 얘기도 그래서 하잖아요. 저도 스타벅스를 마셔보고 맛이 조금 달라요. 커피 같아요. 좀 더 커피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스타벅스한테 물어봤어요. 왜 난 맛이 다른 것 같다. 근데 같은 원두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원두를 쓰는데 왜 맛이 다르냐고 계속 꼬치꼬치 물었더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한국 분들 중에 약간 센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약간 순화 시켰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맥주도 비슷하죠. 그런 맥주를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 소맥용을 그때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소맥용이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잘 팔린다. 네. 그게 뭐 소맥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맥주가 잘 팔리는 거지 거기에 맞춘 거지 아니면 그 맥주가 맛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법을 찾기 위해서 소맥이 인기를 끌게 된 건지 저는 둘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예, 흔히 우리가 뭐 라거 맥주니 에일 맥주니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라거 맥주 익숙한 건 맞는데 사실 사람 이제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런저런 맛있는 맥주를 많이 먹어보고 그러니까 입맛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이게 물론 그동안 이 국산 맥주들이 늘 주장해왔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약간 바로잡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겠죠. 이제는 저 시장이 국산 맥주라고 해서 뭐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거나 많이 점유를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당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지현 씨가 나와서 광고를 딱 하는데 광고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물타지 않았다. 롯데에서 나오는 그 맥주 광고 처음이 물타지 않았다였어요. 롯데에서 나온 맥주가 뭐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가 게 처음 롯데에서 나올 나온 때 거죠. 네. 광고 문구가 물타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더 지금까지 있으면- 나온 맥주는 다 물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증류를 해서 세게 해가지고 나중에 물을 탄다고. 나중에 물을 타서 낸다는 거예요. 국산 맥주들이. 그러니까 밍밍하죠 맛이. 클라우드는 그냥 먹기에도 괜찮은 맥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신 클라우드는 소맥 파들한테는 환영 못 받죠. 진하다 그래서 탔는데 이게 맥주 맛이 세다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탔을 때 그 우리가 저는 그 클라우드 소맥을 먹어보고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맥용 맥주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대중적으로는 소맥이 매스로는 입에 네, 익어서 그런 그런 거 생각은 아닐까요? 들었어요. 소맥이 입에 익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클라우드 소맥도 맛있었어요. 근데 저도 저는 사실 이제 그것도 약간 뭐 잘 못- 에일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같은 자리에서 마시던 아. 분들은 야 이게 뭐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참 이걸 우리한테 비유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사실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여전히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더 각자의 입맛에 맞춘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요. 좀 그런 차이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지상파 드라마가 라거다. 그러니까 그 카스 뭐 오비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트 제 생각보다 그 카스의 맛과 카스를 원래 먹던 한국 사람들의 방법을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스타벅스 커피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선배처럼 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과 써서 싫어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숫자로는 그쪽이 더 많을지도 그럴 모르니까.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디까지나 기호의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게 뭐 국산이다 어쩌다 이거는 사실 아니, 근데 그건 다 떠나서 의미가 옛날에 없는 아주 진짜 옛날에는 맥주 순수령 막 이런 광고 했었어요. 하이트가 처음에 오비한테 뭐예요? 맥주 순수령. 그러니까 오비한테 밀려가지고 처음에 아예 점유율이 떨어질 때는 그 독일에서 나온 건데 맥주는 그냥 물과 맥주와 효모인가 뭐 그것만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딴 걸 넣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담궈서 그냥 그대로 마셔야 된다라는 그게 포고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야 맥주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밀고 와서 오비랑 한판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나와서 물 타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옛날에 그 얘기한 건 어디로 간 거고 물을 타서 맥주를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발포주란 약간 비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가 아니다. 한국 맥주는 사수를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홉 양을 줄이고 굉장히 그냥 싸게 만든 맥주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비판에서 좀 벗어나라는 얘기죠. 좀 이건 제가 근데 주력체를 직접 취재를 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궁금증만 남습니다. 이게 그 상품군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지 그게 라인 조정이 안 제가 그걸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옛날에 왜 카스 레드 이런 거 기억나죠? 조금 더 뭐 소맥 맛. 예. 아예 그거는 맥주 자체가 아예 그냥 탄 맛, 그 소주 탄 딱 맛이나요? 마시면 탄 맛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타져 있는 맛이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거를 종종 실험을 해봤는데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정도의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것들이 많았고 결국은 잘 팔리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건데 그 술도 신제품 내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우니까 요새 테라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테라도 보면 또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테라도. 그러니까 뭐 큰 회사들도 고민이 있겠죠.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테라는 뭐 우리가 익숙한 맥주의 청량감이랄까 뭐 그런 맛은 그냥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근데 조금 익숙한 더,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맛은 조금 약간 더 변주가 더 있죠. 예,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익숙한 스타일의 맥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어제 카톡으로 뭐가 띵동하고 와가지고 봤더니 홈플러스가 라이브 생방송을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 개그맨 김원효 씨가 나와가지고 예. 그 맥주 MD인가 봐요. 맥주 MD랑 둘이 맥주 얘기를 6시 반에 딱 맥주 사기 좋을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맥물리에 뭐 이래가지고 뭐 아니, 갑자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네. 네. 시간이 그때 뭘 보고 뭐에 근데 딱 그 시간이에요. 6시 반이면 퇴근하면서 뭔가 할 시간에 맥주 하게 떠드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맥주를 소비하는 좀 욕구랄까요? 집에서 사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캔 정도 이렇게 따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사다 놓고 이제 쟁여놓고 먹게 되는데 거기에 저도 사실은 국산 맥주를 저 근 10년간 집에 사다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산 맥주를. 뭐 제 새로 돈으로. 나오면은 한 번씩 뭐 이렇게 먹어보고 하는 정도. 아니 그것도 뭐 식당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으면 그런 거나 먹지. 제가 맥주 사다 가는 건 전부 수입 맥주였고. 그 테라는 아예 소맥용으로 마케팅을 하더만요. 이름을 지었던데요. 아 그래요? 참이슬이랑 섞어 먹어서 테슬라라고. 근데 저는 제가 뭐 국산 그 주류 업계를 뭐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두 개는 이미 해외 업체예요. 근데 집에서는 혼술할 때는 그 맥주만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수입 맥주를 사다 놓는데 집에서 소맥을 마신 적이 있어요. 어머. 그때는 직업병이네요. 카스를 사왔어요. 이게 자동 내가 소맥을 해야지 하니까 카스를 딱 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 이게 진짜 약간 대형 맥주사들도 고민이 있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저는 집에서 한 번도 소맥을 말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맥은 집에.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의외로. 오늘 뭐 여러모로. 아니 병맥주는 여러모로 자백을 많이 하네요 오늘. 병맥주는 들고 오기가 무겁고 저는 말씀드린 페트병에 있는 그래서 맥주는 그런 마셔서는 안 분들이 먹습니다. 이제 페트를 많이 저는 집에서 마셔서는 안 잔치 먹어요. 파티 같은 거 할 때 어쨌든 맥주를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마셔야 될 것 같이 보이면 페트를 사갖고 그냥 거기서 페트를 말면 사실 맛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완전 알겠던데.
아니 소맥을 해도 그 캔이랑 진짜 차이가 많대요. 맥물리에네. 저는 진짜. 안 먹어요. 그래서 페트병에 있는 그래요? 맥주를. 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안 비묘해요.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규제는 없애서 서로 평등하게 만들어놨을지언정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산 맥주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고 여기 이분이 애타게 표현하신 대로 결국은 본인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맛을 있게 만들지 않고서는 뭐 이제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해줄 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다 해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가격에 큰 변동 없이 여전히 뭐 그냥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쁘지 않은 한편으로는 상황이에요. 약간 대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입 맥주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시장, 뭐 전처럼 이제 술하면 국산 맥주밖에 없는 시장은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뭐 이걸로 뭐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그래서 힘들어요. 이분도 결론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국내 최대 맥주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 소유고 동시에 해외 맥주를 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바꿔주면 국산 맥주를 많이 만들고 고급 맥주 개발하는 건 네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딴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았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카스, 오비, 뭐 하이트 맛있기만 한데 왜 자꾸 10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수입 맥주 탓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그냥 수입 맥주가 이제는 정말 뭐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 그냥 마셔도 돼요 사실은. 예, 그냥 그리고 이번에 그 막걸리 포함됐죠? 막걸리도 같이 네. 가는 걸로. 막걸리는 워낙 그 맥주에 비해서 주세가 낮아서 사실 세금의 영향이 좀 적은 주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종량세로 바뀌면 원래는 이 종량세라는 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그렇죠. 가격이 매겨지니까 사실은 좀 담배세처럼 조금 먹는 양을 억제하는 술을 마시는 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예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종량세로 바꾸는 일부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는 취지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막걸리가 들어간 거는 아까 잠깐 김범수 선배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비싼 재료를 내가 쓰고 그게 가능하죠. 돈을 더 써서 더 맛있는 질 좋은 술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일은 그렇죠. 없잖아요. 아까 같은 막걸리 걸로 같은 설명을 경우에, 드리면 네. 예를 들면 1,000원에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를 뭔가 좋은 재료를 넣어서 2,000원을 만들면 네.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만드는 사람이 부담이 됐다면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원재료 값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물린다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한승우 기자가 일요일 날 리포트를 했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 슬슬 정년을 늘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23일인가 홍남기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주입 기자들 상대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슬쩍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 고령층 고용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거기서 슬쩍 언급을 했죠. 정년제도와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뭔가 필요하다라 그래서 그때 한번 이게 시작이 되려나라는 얘기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요일에 KBS 아침 프로에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물론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또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그거는 그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근데 질문이 서로 있어서. 말을 맞췄을 수도 있죠.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가 갔을 거고 그 전에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을 또 했을 텐데 홍남기 부총리가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에 간담회 때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3월 달인가요? 원래 통계청이 인구 추계를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특별 추계라는 거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올 봄에 있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정부에서 TF를 만들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정확히 법의 정식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만 아무튼 약칭으로는 고령자 고용법이에요. 거기 보면은 정년 항목이 있어서 아예 그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법이 바뀐 게 2013년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16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진짜 지켜지는 거냐 마느냐는 약간 좀 논외로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법 적용이 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늘린다라고 하니까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물론 기재부의 대변인이나 인구정책과장이 구체적인 정부안이 이번 달 중에 나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근데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 자체는 정년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정년을 늘리자는 쪽으로 분명히 얘기가 시작이 될 거니까 아마 이번 달 하순 뭐 다음 달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논의가 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간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간 이 얘기가 나올 건데 다음 대선이 될지 다다음 대선이 될지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0,000원을 전부 다 공약을 했던 것처럼 다음 대선은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65세 정년을 걸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만큼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고 뭐 정부 차원의 이유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은퇴를 제일 안 하는 나라입니다. 늙어서도 가장 많이 일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늙어서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현재로도.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좋은 질의 일자리는 아닌 거죠. 최대한 일을 해서 돈은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최대한 돈은 벌어서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주말에도 또 비슷한 뉴스가 나와서 한번 하자 그랬다가 그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고 까인 뉴스가 뭐였냐면 이제 한 20년 사이에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한 70%가 그래도 가족이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봤어요. 10%대로 내려갔고 사회가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늘어나 버린 상황이고 아마 많은 젊은 층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나도 지금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한다? 쉽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추계로 보면 2022년까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만 그냥 뭐 새로 늘리지 않고 내야 되는 돈만 연평균 15%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22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파른 게 아닌데 그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그 노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를 꺼내야죠. 빨리 꺼내서 노인들을 일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노인의 기준이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 거를 올려야죠. 그래서 70으로 올리면은 뭐 예를 들면 노인 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지하철 요금 무료 이런 것도 올라갈 거고 그걸 이제 손을 대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젊은 층은 계속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확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다는 거를 젊은이들은 내가 들어갈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겠죠. 이거는 6년 전에 법 개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논란이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상반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 청년층 일자리를 잡아먹는 것이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젊은이들과 고령층이 종사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증적인 그게 연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자리라는 것이 또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기업은 또 기업대로 기업은 또 불만일 문제죠. 수 있어서. 기업은 그렇죠. 정년이 늘어나면 그 직원들이 이제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야말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채용을 더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라는 것들이 어쨌든 이게 나이 먹으면은 연봉이 조금씩은 올라가는 구조라서 그 고령층 인력을 데리고 있는 데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죠. 예전에 그
정년이 늘어나면서 임금 피크제라는 게 도입이 됐던 것도 결국에는 그 절충에서 나왔던 근데 그게 건데 이제 저는 하나의 교훈일 것 같은데 임금 피크 그러니까 정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사실 이렇게 패키지로 묶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되게 컸잖아요. 60세는 늘려놨는데 그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임금 피크제가 나와서 임금 피크제가 뭐 의무화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화는 아니에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가지고도 사업장마다 논란이 지금 많았고 사업장마다 다 다릅니다. 피크제.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65세까지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하려고 한다면 대수술이 필요할 거라는 거고 그거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내놔야만 젊은 층들을 설득할 수 있겠죠. 방금 말한 그런 부분 때문에 65세로 덜렁 늘린다고 하면 기업과 젊은 층은 굉장히 반발을 할 거고 물론 한 50 초반부터 한 50 이 사람들은 되게 반길 내용인데 근데 50 초반에 받는 연봉 방금 얘기한 대로 연공서열식으로 해서 계속 65까지 늘어간다. 그걸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렇게는 말이 안 못하겠죠. 되죠. 그리고 아니 근데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술이 더 늘어나고 숙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엔 그랬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연봉을 주는 게 맞다는 제도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시작했던 건데 당장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나이 때가 왜냐하면 그걸 포기할 거냐 당신들도 포기할 거냐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의 노동자들이 그걸 네, 봐야 네, 됩니다. 네. 그게 이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게 반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고용 구조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쉬운 해고라는 말도 역시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 지금 같은 이 경직된 고용 시스템 하에서는 정년 연장은 사실 굉장히 힘든 맞아요. 예, 추가해 나가기가 힘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호봉제, 연공서열 중심의 이거를 이제 뭐 직무급이나 역할급이나 다른 형태의 임금 제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쉬운 해고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좀 쉬운 평화로 해고라는 보이는데 말이 그쪽 고용 이제 예. 고용의 경직성을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실업보험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안전망들이 더 많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의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정년 연장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작년에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정년 연장을 60세를 했는데 실제로 60세까지 늘리는 회사가 그렇게 많냐?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1세로 맞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49.1세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지 못하는 업종도 많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렇게 가면서 연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는 부담스러운 거죠. 유지를 하는 게 과연 근데 옛날처럼 그 사람이 사원으로 들어와서 부장이 돼서 부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른 거고 어떤 그런 업종이나 회사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만 느낄 거예요. 야, 저 부장은 어떻게 부장 난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게 마련이잖아요. 옛날 시스템이 옛날식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진급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연봉이 거기 묶여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와서 뭐 처음에 입사한 분이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이가 60대도 그냥 그 업무만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관리자로 올라가야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부담이기 때문에 자꾸 퇴직을 시키려고 하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을 하고 나면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쉬어내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렇게 됐는데 야 그럼 저걸 어떻게 내가 저 돈을 줘가면서 성과가 안 나오는데 유지를 해야 하나라는 얘기가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년 연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왜 우리 저 52시간 근무체제 얘기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뭔가
제도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 다음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정부가 계속 뭐 홍보를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덜렁 65세로 늘려서 정부 부담 때문에 65세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네. 할 거냐. 특히나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저께 저희가 보도를 한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외부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네. 바깥에서 저희 뉴스 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데 기자들이 거기에 이제 대우조선 노조가 네, 네. 실사단 못 들어오게 막은 봤어요. 문제를 가지고 약간 노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65세 연장시키고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 거 꼭 지키고 절대로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뭐 각 사업체나 혹은 뭐 어디 있는 근로자분들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는 65세 저는 못 간다고 봐요. 65세로 가려면 우리 나이 또래들부터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네. 지금 기존 노동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20대, 30대들의 불만도 적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혜택 다 누리면서 나는 갈 테니까 65세까지 늘려줘. 이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두예요, 사실은. 근데 이 주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침울해지? 아니 딴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게 관련된 딴 생각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 그 우리 사회 조직 문화 같은 것도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바꿔진 게 참 아니라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장, 차장 이런 직급을 아예 없애고 서로 뭐 매니저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게 뭐 저희도 일단 아직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정말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면 뭐 반반이에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 근데 뭐 본질적인 거는 일단 사회가 굉장히 그 장유유서식의 그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얘기들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고 한편으로 또 그러니까 좀 내가 나이가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니들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들이 내 일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분위기가 전에는 좀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낯가리 해라 한마디로. 네, 65세까지 이제 연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되고 이해가 힘들어요. 한 방에. 그렇죠. 되면은 나도 계속 일을 해야 아, 그래요. 네, 돈을 네. 받는 것도 월급 받으려면 그렇고. 일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그 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요. 그때 사실 굉장히 그런 어떤 금융사들한테 잘못 걸리고 해서 전 재산 모은 거 날리신 미국 그런 분들, 노인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다큐 같은 걸 보면서 이분들이 근데 저는 좀 약간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을 봤던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해줘야지 취직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건강하고 하면은 동네 슈퍼마켓 뭐 이런데 취직이 막 돼요.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뭐 몸도 힘드시겠고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 그냥 이 사람 노인인데 내가 일을 하겠고 몇 시간 동안 진짜 바짝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나이 생각 안 하고 일단 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아 이제 사실 어르신을 모시고 일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점주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져야지만 사실 그런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면 조금 네. 정성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같이 돼야지만 65세로 나아가는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힘들다. 그런 힘들어요. 생각이 들어서. 힘든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네.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고 이렇게 법을 바꿈으로써 문화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65세 연장 얘기가 지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야 뭐 몇 년 뒤에 이게 입법화가 될 거니까 아직은 뭐 이걸 막 넣어놓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뭐 이제 60세 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 얘기를 꺼내야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익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55세에 결정을 하게 한대요. 지금 받는 것처럼 받고 60에 그만둘래? 적게 받고 65세까지 갈래?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한
만약에 또 그거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근데 65세 늘려놓고 나중에 그 얘기 나오면 또 머리띠 묶을 거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65세를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되는 거죠. 늘려줄 테니까 이런 걸 받을래 안 받을래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갈 길이 멀고 설득해야 될 부분도 많고 반대로 좀 뭐랄까요 노조들도 노조를 꾸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벌써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그게 뭐 노동연구가 노동경제학 하시는 분들이나 노동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히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낮다. 그 대표성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년 연장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사회적 파트너로 지금의 그 양대 대형 노총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면 이 정년 연장의 논의 취지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근데 너무 위험한 얘기를 좀 하고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왜냐하면 49.1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도 60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논의의 중심에 서서 그 사람들이 65세까지 가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9.1세인 사람들이 적어도 55나 60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돼야만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거죠. 저는 방금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니 근데 그런 그다음에 얘기를 지금도 이 시작 단계부터 못 꺼낸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논의를 진척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 젊은이들 굉장히 조직화하기 어렵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젊은이들은 어떤 형태로 참여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정말 많이 해야 될 사안이고 각 이렇게 진척이 되려면 누군가 포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있는 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는 더 있는 쪽이 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게 주장되다 보면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일단 운을 떼기 시작한 거니까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몇 년간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 대우조선의 노조에 대해서는 몇 번 뭐 이 코너에서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뭐 제 입장은 아실 거고 뭔가 그런 식의 행태가 반복이 되면 저는 안 하니만 못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나이 들어가지고 점점 더 살 텐데요. 그죠? 네. 오늘 사실은 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죠? 네. 근데 저거는 안만 나온 상황인 거고 전기료 얘기입니다. 전기료 얘기인데 저 부분은 실제로 더워져서 전기를 많이 써야 할 때 우리가 한번 정보식으로 전달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야 조만간 말씀드릴 왜냐면 확정안이 나올 있을 거니까 겁니다. 확정안이 나오고 나면 그냥 뭐 큰 뉴스에는 그냥 이렇게 뭐 됐습니다라고 나올 텐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아마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정보성으로 에어컨을 정말 얼마나 틀어도 되는 건지 아, 네. 어떻게 여름에 그런 좀, 것도. 좀 세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에어컨 여름에 좀 틀고 살아도 이 더운 때 이건 복지나 혹은 뭐 보건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집에 에어컨 제가 산지 10년 됐는데 작년에 사실 거의 처음으로 풀가동 해봤거든요. 누진제가 또 이미 약간 좀 완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도 하나 샀습니다. 그거 저 다양하게 마트에서 보면 좀 주셨네요. 궁금하던데 진짜. 그 동그랗게 네, 서큘을 하나 샀어요. 그게 효과가 있대요. 그거 뭐 물래? 그냥 전기. 아 그거는 물 넣는 거 말고요. 그냥 서큘레이터 하나 샀습니다. 그거는 1년 내내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환기할 때도 괜찮고 그럼 바람이 나오나? 바람이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거죠. 위로 쏘아서. 에어컨이 진짜로 여러 가지 진짜 민감한 기계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좀 취재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작년에 많이 했죠. 네. 제가 진짜 실험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진짜 민감한 기계라서 그런 모든 요인들이 정말로 이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 참. 네, 그럼 지금 뭐 다음에 아까 개입한 PD가 초조한 눈길로 왜 이렇게 그만두라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라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그래요. 원래 8K로 하면 훨씬 더 길게 하는데 이게 유튜브가 제약이 많아요.
자, 하여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게 재밌게. 일주일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재밌게 얘기할 사안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